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더탐사 원자력 엑스파일. 오늘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원전 안전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자력 안전성은 이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딸려 있다. 절대 은폐는 절대 부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나라 검찰 권력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은폐된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영장도 발부하고 구속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전도 안전을 위해서는 그 규제 심사 과정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이 아주 투명하고 공개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투명성이 아주 공정한 투명성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을 평가하고 규제하고 감시하는 그 조직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학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인 어떤 실무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때만 이 규제 감시 또는 그 규제를 위한 안전 체계 이런 것이 사실상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 체계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안전 규제 시스템이 어떻게 잘 굴러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감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돈 줘가지고 세금으로 규제 조직을 만들었지만 이게 딴 데서 놀고 있다. 아니면 사업자하고 철저하게 결탁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안전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제도권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규제 시스템이 안전 감시 체계가 어떻게 제대로 구성되어서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 감시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 요소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이거 뭐 간단하죠.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유리 상자 속에 어떤 정보를 놔두고 모든 사람이 이건 어떻게 되고 있구나 투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은폐는 안전을 위협하는 굉장히 강력한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은폐는 절대 부패하고 안전을 위협하게 합니다. 은폐를 막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 가능성이 높아서 안전 비용이 또 급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당시에는 안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그 저수지에 뚝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피해를 보고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전에 뚝이 잘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안전 요소고요. 투명성은. 그래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즉 원자력 안전위원회 안전 관련된 회의 내용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가 또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규제검사, 심사회의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가 돼요.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이런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인터넷에 그냥 올라가요. 그저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인허가 제출 기술 문서는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부터 이제 발효가 된 원자력 안전 소통 관련 법이 생겼죠. 원자력 안전 소통법이죠. 소통법인데
소통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아예 제일 먼저 영업비밀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누가 디시전을 내리느냐.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정보를 요구해도 원안위가 그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말고는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비밀은 사업자법이잖아요. 원자력 규제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될 상황에서 영업비밀이 왜 중요합니까? 뭘 하기 위한 영업비밀이에요? 원자력이 전부 다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인데 무슨 영업비밀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이거는 안전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소통법이 영업비밀 조항을 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로는 지자체, 지역안전협의회 등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하는 것을 법적 요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규제 문서와 규제 활동을 공개하면 됩니다. 사업자 문서 필요 없어요. 사업자가 인허가를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문서, 그 다음에 인터넷, 서거신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뭐 까다롭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규제 관련 미팅을 한다. 그거 실시간으로 다 공개하면 됩니다. 현장 사고, 정지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냥 공개하면 그 다음 브리핑 바로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시다. 그게 뭐냐? 특허, 지적 소유권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위험정보 공개를 우선 원칙으로 적용해서 영업비밀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특허나 지적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고 그 외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를 빼놓고는 몽땅 다 공개를 해라. 규제 관련된 거는 다 공개해라. 그런 뜻입니다. 투명성이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아까 절대적으로 폐쇄되면 절대적으로 안전이 부실하게 되는 또는 부패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한빛 4호기 콘크리트 공급 문제가 사실 이 공급 문제는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시공할 때 부실 시공을 막 해버렸어요. 언제까지 공기를 딱 건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그 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실 시공 문제로 이런 공급 문제가 생겼었는데 시공할 때 주민들이 들어가서 보고 이거 문제 있네. 그래가지고 이걸 개선해라 얘기를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결을 요구했는데도 문제 없다. 지금 와서 밝혀졌어요. 지금 와서 밝혀졌어요. 한빛 4호기는 아예 167cm에 157cm까지 공국이 발생됐죠. 결국 10cm밖에 안 남은 거예요. 경남 용기가 167cm 두께인데 그거는 이제 진기배관이 지나가는 가장 두꺼운 구역이지만 보통은 120cm 정도 두께로 돼 있죠. 그다음에 한빛 3호기 진기 발생이 망치 문제가 있는데 소문이 보도로 20년 만에 이제 결국 망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 전에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도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 보도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그냥 가동만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지진이 와서 흔들려가지고 이것이 떨어져 나오면 가동하다가 진동 문제로 세관을 엄청 부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다들 모르고 시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이런 은폐 문제가 아찔한 상황이었죠. 고리 1호기 정전 사건. 이것도 술자리여서 우연히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걸 옆에서 시의원인가요? 구의원인가 그분이 듣고 이걸 공포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죠. 이게 거의 10분 정도 돼가지고 막 사용하기로 저장 수조도 막 그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아주 한 10분 정도 이 정전이 소내 정전 스테이션 블랙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전소 내 전원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최초의 사건이었죠. 이런 것들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넘어갔다가 결국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런 사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주 방패장 처분장도 실제로 부지 적정성 요소들, 이런 것들의 사전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경주 방패장 정했지만 중저준이라 다행이죠. 사실 거기 물이 들어오죠. 이게 영구 처분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안전성을 위협하는 각종 원전 비리, 이런 문제는 투명성 결여에서 결국 비롯되는, 절대적으로 은폐되면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이죠. 안전 규제 감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돈 주고 세금 걷어가지고 규제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원자력 안전 기술원 같은 500명, 700명 이런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발전소 안전을 감시하라고 동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전감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것들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실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게 부실 규제가 일어났어요. 최신 기술 기준도 제대로 적용 안 하고, 그렇게 하고서 수명 연장을 했는데, 같은 원전이지만 캐나다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수명 연장해가지고. 근데 월성 1호기는 제대로 적용 안 하고 그냥 운전을 위해서 좀 낡은 기기 교체하는 수준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굉장히 좀 결국은 폐로됐죠. 10년 수명 연장을 했지만 가동을 못하고 폐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부실 규제가 있었지만 승인을 한 규제 조직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졌어요. 다만 그거를 폐로를 산업부에서 한수원 이사에서 결정한 일입니다만 결국 산업부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 수사받고 있죠.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규제 문제입니다. 사업자, 특히 산업부가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한 결과 검찰에서 이거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부실 규제로 이 안전성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로 수명 연장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시로, 그러니까 가동률 40%밖에 안 나왔어요. 심각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책임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연구소냐 학교냐 규제 조직에 가보면 전부 교수들로 쪼르르 앉아 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교수들이 가서 연구하는 데냐, 우리나라 안전 규제 기술 수준이 아카데믹한 수준밖에 안 되냐, 프로페셔널한 수준은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교수들 가서 덕담 쌓고, 이분들은 책임도 안 져요. 예? 교수님인데. 이런 그 규제가 어떻게 아카데믹한 분야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죠. 프로페셔널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규제 승인자가 사무처 관료가 되고 있어요. 원안위는 이 교수들 뭐 이런 분들로 다 들어가 있고, 전문가 역할이 없어요. 지금 거기 보면 진짜 실무 프로페셔널 전문 그 경험 있는 인력들이 몇 명이나 있냐? 없어요, 거의. 참 문제가 많죠. 또 원자력 안전 기술원 같은 경우도 박사학위하고 딱 들어가서 그냥 그것만 쭉 하니까 이게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원자력 엔지니어링 기관에 근무를 했었지만은, 그 나라는 규제기관이 그 회사에,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를 했으면 그 경력을 굉장히 존중을 해서 스카우트 해가면, 다시 말하면 10년 이상 정비든 운전이든 그 엔지니어링이든 그쪽 분야에 경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규제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드 오브 에틱스를 해서 기관의 어떤 윤리
경영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사업자하고 컨택하고 이런 거는 전혀 못하게 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공정하게 제3자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규제 업무를 수행을 하면 엔지니어링 업무까지 아주 철저하게 검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박사 학위만 갖고 들어가면 무조건 딱 오케이인데 그분들이 자기 분야 조그마한 자기 분야만 하는 거지 어떻게 프로페셔널 하는 업무까지 갈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뭐 학교 교수나 그다음에 박사학위 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안전에 대한 기술 판단을 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법 절차로 관료화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례 사고에서 볼 듯이 규제기관이 너무 관료화돼 가지고 사고가 터졌는데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결재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 조치가 10시간 이상 바닷물 집어넣어야 되는데 10시간 이상 늦어지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규제 전문가의 실무 경험 부족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 실무 경력자 중심으로 이제 인력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어느 대학, 어느 과, 누구 교수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요 그룹에 우르르 있으면 이 업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좀 다양한 전공자와 실무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기초 전공 분야 뭐 학교에서 뭐 PSA를 공부를 했다? 그 사람이 거기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PSA는 하나의 기본적인 연구를 박사학위를 할 때 했던 것이지 예를 들면 그래서 PSA를 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정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PSA를 한 사람만 PSA를 가가지고 그 PSA 한 사람끼리만 또르륵 뭉쳐가지고 몇 개 대화가 안 돼요. 그거 하는 데가. 그런 사람끼리 좀 모여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응? 분야별로 고른 실무 경험자 분포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다. 그러니까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나 안전 감시는 전문가 중심으로 가되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순으로 가고 전문가가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예? 책임과 권한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신속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투명하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자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규제에 대해서는 공학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료주의가 원자력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위협하는 요소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칸나오토 당시 총리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관료화돼 가지고 다들 책임만 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 놓친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사무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분들은 관료예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행정가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법과 행정에 따라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법과 제도 안에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또 하나의 굉장히 우리나라는 규제 체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로 월성 1호기 부실 수명 연장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최신 기술 기준 적용 안 하고 중수로 원전 전문가가 규제기관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원자력 안전 방제 대책, 정부 조직 간 대응 체계 구축이 우선이지 실제 주민 보호는요 곁다리.
어떻게 대응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옮기고 보호하고 뭐 이런 생각이지, 주민들이 스스로 방제 대책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느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정부가 이렇게 나갈 때 나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방제 대책과 훈련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에 현장은 형상관리 이런 것들이 제반 품질 문제가 전문성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부실해요.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잠복해 있는 거지, 원전 비리 사건형 뚜껑 열면 또 엄청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 현장 운영 요원 전문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설계한 사람은 대전에 가 있고 구미에 가 있고 연구하는 사람 대전에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전문가를 어디서 찾느냐? 그 자기 스스로 어떤 현장에 긴급한 상황을 두고 긴급 조치를 내리더라도 그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설계적인 백그라운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이 안 돼. 인테그레이션. 각 분야별로 기관별로 한전 KPS는 정비, 그 다음에 한국전력기술, 거기 ENC, 한전 ENC, 거기는 설계, 그 다음에 한수원은 운영, 핵연료, 원전 연료, 핵연료, 그 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이렇게 다 분산을 해놓으니까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정보가 다 몰리고, 그분에 의해서 현장 운영 요원이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긴급한 상황이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치를 어떻게 내릴까, 그 사람이 사실상 설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프론트 라인에 있다,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운전밖에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이 아니고 굉장히 취약하다. 다음에 규제 조직이 현장 사업자, 한수원 이런 쪽에 끌려가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 규제, 감시는 사업자의 이해와 독립적이어야 돼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 사업을 두고 보는 시각이, 나는 사업 개발 또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또는 어떤 지능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하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사업 경계 조건 안에 들어가면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내가 어떤 성과를 더 많이 낼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근데 안전의 관점은 180도 다른 각도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다른 각도로 발전소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제가 그거는 직접 느낀 거예요. 저도 제 분야에서 연구개발하고 어떤 사업적인 거를 추구를 해서 한수원으로부터 좋은 어떤 결과를 유도를 해서 그만큼 성과를 많이 받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안전 문제도 이거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근데 전체를 못 봐요. 다른 방향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점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지능적인 시각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안전 문제는 누가 보게 되느냐. 규제기관이 봐야 되는데, 규제기관이 만약에 사업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면 이거는 독립성을 해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규제나 안전감시가 소홀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저는 거버넌스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중요한 예를 들어서 건식 사용해결료 저장고를 발전소 안에 짓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줘요. 지원금. 한수원이 안전을 담보로. 뭔가요? 안전하고 지원금을 바꾸는 겁니다.
사업자는 안전 기준을 낮춤으로써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100원을 투입할 거를 안전 기준을 낮추면 50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주민들한테 10원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다음에 안전은 국민 주권에 해당되고 도매금으로 지원금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사업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다시 적용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안전요구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독립성 마지막으로 안전규제 필수 요건인데, 지금 규제기관이 예산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돈을 받는데 과기부 쫓아다니고 산업부 쫓아다니고 기재부 쫓아다니고 총리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뭐 국정원도 국회에서 바로 예산을 받듯이 여기도 국회에서 바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켜야 돼요. 기재부나 이런 데서 입김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예산 써봤자 얼마 쓰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규제 행위에 대한 사업자 협의를 할 수가 없도록 해요. 그다음에 요거는 해외 사례를 좀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기부가 이런 데서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장, 그다음에 사무처장 전부 과기부에서 왔잖아요. 물론 전체 인력들이 대부분 과기부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중간에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규제인력, 연구개발, 사업부서와 인력 교류도 사실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환경부에 이 조직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가치적으로 같은 부서에 들어가는 게 맞다. 여기는 감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부 같은 또는 행정안전부 같은 그런 조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과기부는 R&D 예산을 주는 데인데 거기에 지금 많이 예속돼 있거든요. 또 안전규제부서는 에너지정책과는 별개로 가야 된다. 해외 사례로 보겠습니다. 프랑스 사례인데요. 여기가 저기 안전주입배관인데 여기서 이제 안전주입배관이 쫙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이 쭉 들어가서 원자로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크랙이 났어요. 크랙이 이런 식으로 부식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프랑스 규제기관이 12개 원전을 한꺼번에 중단시켰어요. 엘보부에 이제 크랙이 나가지고 그 크랙에 의해서 직접 누설되고 그런 건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발견이 돼가지고 동종 원전을 12개를 한꺼번에 정지시켰어요. 조사해라. 그리고 리페어해라. 정비하고 검사를 받아라. 규제기관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오케이 하면 가동 들어간다. 그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들도 해라는 거예요. 그 12개 원전 한꺼번에 정지됐고 동종 확대해보니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가동률이 50%가 안 돼요. 이용률, 어베일러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용률이 50%가 안 돼요. 50%가 지금 11월 달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가 굉장히 가격이 뜨고 비싸지고 그렇게 하면서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이용률을 50% 이하로 낮추면서까지 이걸 처리해라. 그 얘기는 뭐죠? 어떤 정치적인 요소도 전혀 개입이 안 돼 있고 경제성, 사업자의 이해 이런 것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규제기관이 순수하게 위험성 문제 이거 조치하는 쪽으로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있죠. 규제기관 이거 배워야 돼요. 최근에 원자력 규제청 ASN이라고 거기에 상임위원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랑 같이 협력을 한다는데 저는 협력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쪽이랑 우리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하여간 뭐 열심히 하니까 일단 우리가 좀 그런 거는 응원을 해주죠. 그래서 독립성 부재에 따른 부실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자 검증이에요. 3자 검증. 사업자는 이제 발주자잖아요. 발주자고, 발주자가 돈을 주면 수행자가 있어요. 발주자가 있고 사업자라고 합시다. 이 사업자가 이제 공급자인데, 공급자가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기관이 용역을 줘가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별도의 제3의 조직이 이거를 검토를 해야 돼요. 이 제3의 조직은 주로 정부와 관련이 있는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 기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사업자가 있어요. 별도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IRSN이 있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 기술은 있지만 거기서는 검토를 못합니다. 실무적인 검토 능력이 많이 약하죠. 그 다음에 캐나다는 정부 회사입니다. 정부 조직이 있어요. TSSA라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이걸 제작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도 NRC라고 핵규제위원회에서 그거 충분히 검토를 하죠. 이렇게 제3자 검토기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력 안전 기술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검토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석적인 결과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런 그 POSRB라고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라고 있어요. 이거 새로 우리나라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 건가 유럽에서 사가지고 현장에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기관이 검토를 하고 수행을 하고 평가를 내렸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제3자적인 검토를 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새요. 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한을 이루기 위해서 5년 이상 공기가 지연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발주자 중심이에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리크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겁니다. 예? 근데 누가 책임져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업자가 발주자인데 발주자가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닌 거죠. 기술적인 판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제반 안전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요. 예를 들어서 화재의 위험도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사능 환경 영향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이런 것들 최신 기술 기준 제대로 적용했냐, 제반 현장 안전성 평가 문제, 내진, 내환경, 주거성, 방사선 안전관리, 공인검사 전부 발주자 중심이에요. 사업자,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싱글 오더 주잖아요. 딴 조직이 없어요. 돈을 주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발주처는 딱 하나입니다. 독점 사업자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업자 보고 야, 너 이거 우리 발전소에 와가지고 안전성 평가를 해. 이거는 규제기관이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결과가 오케이 되면 사업자가, 발주자가 돈 준 쪽에서 오케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규제기관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규제기관은 이거 제대로 된 거지 오케이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사업자는 이 안전성 평가 결과를 자기가 갑이잖아요. 을이 제대로 수행한 결과를 동의할까요?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 안전감시 쪽에서. 이거 제대로 했냐? 이런 제반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돈은 엄청나게 써요. 1년에. 근데 제대로 된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40년 동안 가동만 열심히 했지 그것이 제대로 된 안전성이 업그레이드 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안전 문제가 수두룩하게 있는 게 현장입니다. 저보고요,
현장 가서 한번 지적해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적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2013년부터 14, 15년 약 2년 동안 한빛 원전 가가지고 저희 팀 원자력 안전과 미래 팀 쫙 내려가가지고 현장 안전성 검증을 했어요. 1호기부터 6호까지. 규제기관에서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내려가가지고 인허가 기관이 있죠. 거기도 규제 전문기관이죠.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지적사항, 호기당 몇 개를 내느냐 1년에. 두세 개네요. 두세 개. 지적사항 두세 개. 그건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려가서 6개의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한수원이 동의한 것만 700건이 넘어요. 다른 발전소 똑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나와. 가서 보면 또 나와. 그런 활동들을 강화를 시키고 계속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발주자가 한수원 딱 하나니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구매에 맞게만 결과를 내게 하는 조직만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수행하는 조직들이 대부분 한수원 출신들이 또 가 있어요. 에? 한수원 출신이 가 있어. 이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 설계 변경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새로 설계 변경이 있을 때 에러 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3자적 설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고리 3, 4호기 용량 격상 설계, 그 다음에 비상 디젤 발전기, 화재 설비, MMIS, POSIB 이런 것들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뭔가 새로 바꿨다 그러면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자, 이제는 제도로 좀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원자력 손해배상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의 안전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역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방사선 피폭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지역 배상, 무한 배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는 돈을 적게 지불하는 것이 목표예요. 하지만 이런 장치가 있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 지원금 개선해야 돼요. 네? 가동률에 연동된 지원금을 주니까 문제가 있어도 가동하면 오케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네? 왜? 가동률이 막 높아지면 지역 지원금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 된다. 발전소가 무조건 있으면 안전성 문제로 가동을 못하면 그거는 사업자 책임이죠. 어떻게 주민들한테 지원하기란 게 거기에 연동이 돼가지고 줄어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예? 방사능 피해 발생 시 중대 방사능 재해 처벌법.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방사능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방사능 사고 일어나면 책임자 처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건 안전성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건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런 조항이요. 책임을 안 져도 돼요. 5천억. 사고 배상이 보험이 가입된 게 이게 1조 5천억으로 바뀌었어요. 1조 5천억. 1조 5천억으로 바뀌었는데 1조 5천억이라 해봤자 지역 사고 일어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났는데 거기는 지금 사고 배상 그다음에 복구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500조에서 700조까지 들어간다 그래요. 이거는 껌값이죠, 껌값.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실질적으로 이게 맞다. 이게. 그래서
원자력 기관 경영평가도 안전문화, 위험도 평가를 해서 어떻게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 요소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 그다음에 투명성 지수도 개발하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소급 적용. 아니, 원전을 40년 전에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40년 동안 안전하니까 가동하시오 승인을 내렸으니까 중간에 안전성 문제로 야, 이것도 좀 추가해라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 그걸 누가 사업자는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규제기간 하라니까 하겠는데 이거는 40년 동안 가동 승인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명 연장시켜주면 하겠다. 그게 왜 그러죠? 소급 적용이 없어서 그래요. 소급 적용. 백피팅 룰이라 그러는데, 일단 안전하다 승인을 했어도 중간에 추가적인 안전 요건으로 이걸 하면 이때부터 다시 소급 적용해가지고 전 원전에 대해서 적용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 소급 적용이 없으니까 새로운 어떤 안전 규제 중요한 룰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적용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만 없어요. 미국, 일본, 유럽 다 있어요. 소급 적용, 백피팅 룰이라고. 이거를 연구만 하고 있어요. 연구. 우리나라는. 적용할 생각을 안 하고 연구만 하고 있어요. 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는 규제 또는 안전 체계의 핵심적인 룰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아주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예 핵 투명성 및 안보 법이에요. TSN 액트. 그러니까 뭔 얘기죠? 거기 프랑스는 규제의 룰이 1번이 투명성이에요. 1번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세이프티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세이프티 얘기 안 해요. 뉴클리어 트랜스페어런시 앤 시큐리티 액트예요.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안전청에서 이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이 TSN 액트에 따라서 설립이 됐어요. 여기에 안전정보에 관한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로컬 인포메이션 코미티라고 있어요. 뭐 커미션이라기도 하고 코미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CLI라고 합니다. Commission for Local Information. 지역 정보. 지역이 어디죠? 원전 지역. 원전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런 지역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아주 키로를 하고 있어요. 핵안보와 투명성을 위한 고등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하이 커미티라고 그래요. 하이 커미티. 이거는 전문위원회. 그래서 굉장히 지식이 높은 분들이 주로 모여 있고, 이 CLI는 그 지역에, 물론 거기도 지역 유지나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국구, 이거는 지역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전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계도입니다. 체계도. 이게 아까 지역정보위원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발전소마다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제안을 하는데 안전정보 고등평의회라고 말씀드렸는데 핵 TSN 이런 게 있고, 기술 리스크 방지 고등평의회는 이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BNI라고 이제 시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의 의견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자력안전규제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정부 자문 요청을 하고, 자문 요청. 굉장히 민주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문 요청을 하면 여기서 의견을 제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충족을 했으니까 결정 승인을 해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ASN의 결정 승인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정부가. 원자력 시설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BNI라는데 여기는 정부, 산업부도 해당이 되고 발전소도 해당이 됩니다. 예, 발전소, 시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전문 그룹이 또 있어요. 전문가 그룹, IRSN 이런데 GP 이건 이제 엑스퍼트 그룹입니다. 여기는 연구기관이 한 700~800명이 있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원 같은 조직입니다. 이 전체를 또 감시하는 조직이 또 있어요. BNI, 원자력 발전소 또는 산업부 같은 그런 조직이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그 다음에 안전청이, 규제청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를 감시를 하는 데가 국회예요, 국회. 여기에 과학기술 선택평가국이 있어요, 의회. 여기는 국회의원이 어떤 주요 토픽에 대해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를 내면 그것이 법이든 예산이든 반영이 됩니다. 필요하면 법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또 추가로 할당을 하든지 그거를 직접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안전 현안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프랑스의 대기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LI가 이제 지역에 하나씩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주로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 보면 지역 직능별 대표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농협지부장 또는 농민회장 또는 수산업 협동조합 회장 이런 분들 쭉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 직능 대표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환경보호단체 물론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노조 대표. 이거는 사업자 노조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노조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해야 되니까 의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회 의원이면 정치인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 안전성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적 의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또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회 CLI가 구성이 돼 있고 이 CLI가 전국에 이렇게 분포돼 있다. 발전소 있는 지역마다 다 있죠. 그래서 TSN법 22조에 CLI가 설치돼 있고 핵 안전, 방사선 방호, 주민 역량에 관한 안전 정보를 확보하고 안전을 제한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한 20명에서 30명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각 대표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어떤 안전 현안이 생겼을 때. 그래서 ASN에서 50% 예산을 대고 지자체가 50%를 대요. 또 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CLI의 총 연합회 ANCCLI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차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 다 모여서 이런 대표자끼리 모여가지고 또 종합적인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본따서 우리나라는 지역안전협의회가 작년에 구성이 됐죠. 올해부터 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5개 지역, 6개 지역인가 대전까지 해가지고 6개 지역별로 안전협의회 위원장을 이제 주민 대표들을 뽑았고 지금 예산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역과 얘기를 하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통로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소가 아니에요. 규제 시스템하고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환경부입니다. 중앙정부가 있어요. 환경부가 있고 환경부에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각 원전이 있는 지방정부 있잖아요. 그쪽에서 규제 권한을 줬어요. 위임했죠. 위임. 그래서 실질적인 규제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감시하는 데가 중앙정부입니다. 각 지방정부에서 규제를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인허가 승인을 신청을 받고 또 허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여기도 규제 전문기관의 서포트를 받죠. TÜV라고 있습니다. TÜV. 기술검사협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규제 전문기관이 별도로 여기서 어떤 규제 결과, 해석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여기서 직접적인 해석 결과를 달라거나 아니면 간단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맡기죠. 사업자하고 여기랑 거래가 없어요. 전혀. 시민사회는 사업자하고 여기도 거래가 전혀 없어요. 거래가. 우리나라는 발주법에 의해서 사업자인 한수원이 지역 주민한테 돈을 줍니다. 여기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개별 시민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진짜 좋게 얘기하면 뭐 지역 지원금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나가면 매수죠. 응? 응? 모든 권한은 여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방정부하고만 관계를 한다. 지방정부가 규제 당국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프랑스하고 여기하고 큰 차이점은 프랑스는 투명하게 간다 하는 것이 가장 절대 원칙이고 여기는 첩첩산중으로 감시한다가 절대 원칙이에요. 그냥 무조건 감시 대상이라는 거고 프랑스는 무조건 공개해라. 투명하게. 이렇게 가지만 공통점은 뭐죠? 시민이 사업자하고 분리돼 있어요. 또 규제 전문기관도 사업자하고 분리돼 있어요. 오로지 인허가 당국, 즉 지역 규제기관 이쪽에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지역 그러니까 지방 규제 기관인 그걸 보면 이제 법 제도 쪽을 이제 맡고 있는 부서가 있고 핵안전기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연구용 원자로 그다음 물리적 방어 이거 테러 얘기하는 거예요. 테러. 우리나라는 테러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참 여기는 부서가 하나 따로 있어요. 그다음 가동원전 감시 검사 뭐 이런 얘기죠. 해체 그룹은 핵주기기술위원회에 있어요. 핵주기라는 거는 리사이클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핵물질 이송하고 수거, 해체 여기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사이클이라는 개념은 이름만 있지 실제 리사이클은 하지 않습니다. 리사이클이라는 건 이제 사용 해결료 나오면 이걸 어떻게 가공해 가지고 원자로에 다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 안 합니다. 여기. 방사선 방호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한 부서로 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어디서 원전이 터져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날라온다. 이거 대비하는 그룹이에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체계도를 보면 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임을 했고 지방정부에서는 독립전문기관 TÜV 같은 독립전문기관의 기술 지원을 받고 지방정부 규제기관은 이 사업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또 돈을 받고 또는 그래야 여기에다가 돈을 주니까 그다음에 뭐 어떤 개설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랑 서로 소통을 해요. 그런데 독립전문기관은 기술적인 거 외에는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공급자가도 마찬가지고 독립검사기관이 또 있어요. 독립검사기관은 이제 비파열 검사하고 독립적인 서드 파티 리뷰 뭐 이런 거 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적인 관계는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의견을 지방정부에 제시를 하고 지방정부는 그거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허가 결정을 내리죠. 이 과정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방정부에서 또 감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연방정부가 맨날 놀고 있냐? 여기도 GRS라고 그래가지고 연구소가 있어요. 원자로안전협회에. 예? 그래서 환경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GRS의 연구 한 500명 되는 저기도 전문 인력들이 거기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민의 역할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전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전 사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다시 후쿠시마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국의 그 가동 원전을 한꺼번에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문화가 필요하냐? 응? 이 안심은 경각심에 반대예요. 문재인 정부 때 안전안심위원회가 생겨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거는 안전 철학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갔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에 실패했던 이유가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 안전에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전안심위원회 때문에 실패했어요. 위험도 인식 기반, 철저하게 세이프티 컬처보다는 리스크 컬처를 기반으로 해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게 안전은 시민이 최종적인 보루기 때문에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결합됐을 때 파워가 있어요.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서포트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다 맡겨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상식을 초과하는 과학은 없다. 상식적으로 따질 수가 있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상식이 오히려 안전을 객관적으로 잘 보게 한다. 즉 안전의 주인은 시민이므로 거버넌스는 시민에게 있다. 원전 정책은 국가 정책이니까 시민들은 빠져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원전 정책이 어떻게 국가 정책이에요. 물론 큰 흐름에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그러는데 그걸 승인하는 거는 시민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원전 정책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시민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 사고 나면 책임자가 없어요. 무한 손해보상도 안 되고 손해배상도 안 되고. 그리고 전문가나 정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강연하지 말자. 나는 내가 지킨다. 믿고 그냥 맡겨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지킬 테니까 당국은 그거에 협조하라. 주장하고 요구해야 된다. 정보 공개 요구하고요. 물품 지원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중심이 아닌 주민, 시민을 위한 안전정책이 필요하다. 응? 뭐 핵 개발하고 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해라.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 아니, 방송 사고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신감이 있느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빨리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할 거 지원하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지원해서 빨리 이제 의식적으로, 이 정도면 내가 나 자신 충분히 사고 나더라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그랬어요. 그게 안전 신화예요. 안전 신화에 빠져가지고 사고 절대로 안 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지금 제가 그 주민공청회 가서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아니 40년 동안 발전소 사고가 하나도 없었고 문제 전혀 없는데 무슨 안전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거는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 나서 사후 조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후쿠시마 보세요. 수십 평방킬로미터가 방사능 구역에 방사능 구역. 거긴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구역인데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들어가서 그냥 아유 나는 뭐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냐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 예방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 감시자의 목소리가 최후의 보루고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규제 당국이나 전문 사업자 또는 전문가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위험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느냐는 거예요. 영업 비밀이 우선이냐, 위험 정보가 우선이냐, 이거 우리 따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민의 위험 의문사항은 실시간으로 설명이 되느냐? 실시간으로 설명 안 되면 의미가 없죠. 사고 나면 이게 뭐 기다렸다 납니까? 방사능이 나 준비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있다가 날라와도 돼.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 규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냐 이거죠. 독립성 훼손으로 왜곡되지 않느냐. 사업자가 우리가 안전 문제를 예를 들어서 수명 연장을 해서 방사능 환경 영향 평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부싯덩어리다 얘기했잖아요. 그냥 부싯덩어리가 아니라 조목 얘기해서 문제라고 그러는데 사업자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해요. 그러면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고리유기 수명 연장을. 이런 거를 시민들이 나서서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무 경영 중심으로 다양성 원칙에 의해서 인력 구조가 제대로 돼 있고 안전 중요한 결정에 객관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역할이 그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방제 대책, 사고 일어나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내가 스스로 자신감 있게 나 자신을 보호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위험도를 인식해서 위험을 예방하는 문화, 리스크 컬처, 세이프티 컬처가 아니라 위험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충분히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덮지 않느냐,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이것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 문화, 세이프티 컬처보다는 리스크 컬처로 가야 된다. 지금 저는 올해부터 2023년부터는 리스크 컬처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 제거 장치잖아요. 테스트하다가 좁쌀만한 불꽃에 의해서 화재가 났어요. 실험하는데 물론 해외에서도 실험하다가 그런 불꽃이 막 날리는 광경들이 목격이 되고 뉴스에도 크게 나왔죠. 하지만 이것이 중대사고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정을 하고 문제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사고가 일어나고 지진 때문에 무너지고 난리 상황에서 이 불꽃이 튀어봐요. 사태를 악화시키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리스크 컬처 관점에서
이런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불꽃이 안 나오는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맞죠. 그 제품이 없다라면 몰라도 있다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왜 그거 안 하느냐. 이거는 시민이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좀 길었습니다. 시민의 안전 요구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다. 위험 정보를 중심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시민 안전 전문가가 서포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실무 경험자, 독립적인 전문가죠. 그다음에 감시 조직의 독립성, 지역 지원금 문제와 결탁돼 가지고 감시 조직이 그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안전 감시 요구를 하기 위한 조직화가 필요한 조직화. 지역이든 어디든 이런 그 어떤 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니고 시민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민 전문가 지자체, 의원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 협의체가 있고 민간 감시 기구와는 별도의 시민 자유 조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원자력 안전 협의체가 있지만 원안위가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자율 조직이 또 있어야 된다. 투명한 위험 정보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위험 정보를 기반으로 예방 조치를 요구를 하고 당국의 안전 개선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는 전문가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안전정보 중심이 아닌 위험정보 중심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제거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얘기는 낭설이라는 거예요. 위험하면 조치를 해라. 안전하니까 문제가 없다.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여기가 지금 이런 문제점, 원자력 안전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지만 어떤 문제점이 떠올랐을 때 댓글에다 하나 더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역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수명 연장을 한다고 주민과 공청회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쏙 빠져 있습니다. 해외에서 프랑스, 독일 우수한 사례를 보고 우리가 느꼈지만 사업자가 직접 그 주민과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해외에서는. 거기에다가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주민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공청회에 집어넣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결국 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안전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인권 문제고 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키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